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 읽는 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읽는 책에서 마련한 야심차고도 무모한 기획 세 번째입니다.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 김석범의 화산도에 이어서 세 번째 톨스토이 대작 읽기입니다.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가 12권이었고요. 김석범의 화산도도 12권이었습니다. 페이지로 하면 6,000페이지에서 7,000페이지를 오갑니다. 이번 톨스토이 대작 읽기도 그 정도 분량이 될 듯합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까레니나, 부활. 이 톨스토이의 대작 읽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멋진 것, 훌륭한 것, 바라만 보다가 이름만 듣다가 직접 만나고 파고들어서 얘기를 나누는 것. 대단한 경험이죠. 톨스토이 읽기도 아마 그런 경험을 선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지치지 마시고 한 권씩 읽어가시면서 톨스토이의 그 사상의 세계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보이시죠? 사교계의 그 야회를 그린 장면입니다. 맨 왼쪽에 있는 그 남성이 피에르 베즈호프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전쟁과 평화가 바로 안나 파블로브나 셰르르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연 연회에서 시작하죠. 해서 이 그림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간 전쟁과 평화의 구도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제1권 제1부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시작하시죠. 전쟁과 평화는 1965년부터 69년까지 4년, 5년에 걸쳐서 썼습니다. 처음에는 1805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러죠. 그래서 한간에서는 무슨 제목도 제대로 못 짓고 소설을 썼느냐라는 비아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를 구상하고 집필하기 과정까지 그 많은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9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1967년인가요? 요 무렵에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발표가 되죠. 죄와 벌의 발표가 또 적잖은 자극이 됐던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대결의식도 흥미진진합니다. 그 점도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읽은 책 그 범위 안에서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로는 이 보이나, 이 미르라 그러는데, 보이나는 전쟁이고요. 이 미르는 평화이기도 하면서 세계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민중을 뜻하는 의미도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전쟁과 세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쟁과 민중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전쟁과 일상인 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삶이란 뜻이죠. 전쟁과 삶 이렇게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하면 좀 추상적이죠. 전쟁하면 평화가 딱 와닿는데 전쟁하고 평화는 상대적인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와닿습니다. 전쟁과 일상적 삶, 전쟁과 삶 하면 좀 구체적으로 와닿습니다. 사실 전쟁과 평화의 전체적인 구성이 바로 전쟁 상황과 일상적 삶을 교차서술하는 것이죠. 이 점은 조금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어 번역은 크게 셋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박형규 선생이 오래전부터 번역한 게 있죠. 삼성 출판사 세계문학 전집 기억하십니까? 그 세계문학 전집에 3권짜리로 들어있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박형규 선생의 번역인데 논문학자죠. 1세대 논문학자에 속합니다. 그 박형규 선생 번역이 다시 개역해서 나온 게 문학동네 세계문학판입니다. 박형규 선생 번역이 있고요. 그리고 의류문화사에서 나온 번역본이 있습니다. 그 번역은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진이 선생의 번역본이 있습니다. 이 4권짜리인데 만만치가 않죠.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견물생심이라고요. 보여드려야
책도 구하고 그러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보여드리려나? 이렇게 4권 세트로 사니까 공책도 줍니다. 전쟁과 평화라는 커버가 있는 이 공책도 부록으로 줍니다. 고민을 하다가 연진 선생 번역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마음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현대어에 가까운 번역이고요. 그리고 각주가 충실합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은 박형규 선생 번역과 대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의 구성을 보시죠. 전체적인 윤곽입니다. 전쟁과 평화는 총 4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책 권수 4권이 아니고 볼룸 1, 2, 3, 4란 뜻입니다. 전체 구상이 이 4권 구성이었던 거죠. 제1권이 1부, 2부, 3부, 3부로 나뉘어 있습니다. 의미나 이 주제, 테마에 따라서 부가 나뉩니다. 어떻게 부를 배치할지도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이런 맥락들을 따라가면서 우리 전쟁과 평화 읽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부는 25장, 제2부는 21장, 그리고 제3부는 19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장, 한 챕터는 평균 잡아서 10페이지 이쪽 저쪽입니다. 짧으면 5페이지, 6페이지고요. 길어야 17, 18페이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라는 대작을 읽을 때 이걸 언제 다 읽어? 이렇게 많은 분량을 미리 기죽지 마시고 한 장 한 장 읽으신다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잘 넘어가요. 한 챕터씩 넘기는 재미, 그리고 이 진도 나가는 그 재미가 있습니다. 일종의 쌓이는 재미죠. 생각보다 훨씬 부담스럽지가 않습니다. 톨스토이 작품이 대작들이 대부분 그래요. 이 안나 까레니나도 그렇고요. 부활도 그렇습니다.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면서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밑줄도 긋고 포스트잇도 붙이고, 그리고 저하고 함께 얘기도 하면서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또 언제 읽을 수 있겠습니까?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도 꽤 계신 모양입니다. 햇빛 좋은 날 전쟁과 평화 하나씩 한 챕터씩 읽으시면은 훨씬 더 풍요로운 시간을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긴 작품 읽다 보면은 시간도 강물처럼 천천히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제1권은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2권은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구성이 윤곽이 딱 와닿죠. 2권은 4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3권이 좀 챕터가 많습니다. 이 3권 제2부가 바로 이 보로지노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1권 제2부가 이제 아우스트리츠 전투와 관련돼 있죠. 1805년. 그리고 3권은 1812년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제4권은 4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빨리빨리 사건이 진행되죠. 그리고 여기에 에필로그가 2개가 달려 있는데, 에필로그 제1부는 16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피에르와 나타샤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는 그 후일담을 쭉 들려주고요. 1820년까지죠. 전쟁과 평화의 시간적 배경은 1805년부터 1820년까지입니다. 나타샤가 12살 때부터죠. 그러니까 그 12살에서 15년이 지났으니까 27살인가요? 자녀 4남매를 둔 엄마가 됩니다. 나타샤가. 그 나타샤의 성장 소설을 읽어도 좋습니다. 물론 연애 소설을 읽어도 좋고요. 심리 소설을 읽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시절을 찾아서에서도 많이 봤습니다만은 사교 소설을 읽어도 재밌습니다. 물론 전쟁 소설이기도 하죠. 이 얘기는 또 뒤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를 또 하나 더 붙였어요. 제2부인데 이 부분은 논문에 가깝습니다. 논문에 가까운 글입니다. 전쟁과 평화 제3권과 4권에서 역사에 대한 톨스토이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가 있는데, 그 역사에 관한 역사와 삶에 관한 톨스토이의 목소리를 논문의 형식으로 읽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에필로그 제2부입니다. 이 에필로그도
1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4권 마지막에 또 부록을 붙여놨어요.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 해서 전쟁과 평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비판이 있었던 것 같죠. 도대체 장르가 뭐냐? 왜 이렇게 프랑스어를 많이 쓰느냐? 이런저런 이 비판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비판에 대한 자기 변호가 바로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입니다. 이게 부록입니다. 해서 이 전쟁과 평화 전체를 보면은 4권 16부 348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번역본으로 보면은 2900페이지, 약 3000페이지에 육박합니다. 대작이죠. 이 전쟁과 평화, 다른 작품도 그렇습니다만 전쟁과 평화를 읽고 나면은 세상이 달라 보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주 대견스러우실 겁니다. 스스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대여행을 마쳤다는 데서 오는 기쁨과 환희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천천히 진행해 나갈 테니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이 글은 전쟁과 평화에 덧붙이는 말 부록에 실려 있다고 그랬죠. 그 부록에서 톨스토이가 하는 말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란 도대체 장르가 뭐냐라는 질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소설이냐, 에세이냐, 역사적 연대기냐, 아니면 서사시냐,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었던 모양이죠. 그랬더니 이에 대해서 우리 톨스토이 선생이 말을 합니다. 볼까요? 이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이 5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쭉 보여주는데, 그렇죠?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전쟁과 평화란 어떤 글쓰기 범주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에 답합니다. 볼까요? 전쟁과 평화란 무엇인가? 이것은 장편도 아니고 서사시는 더더욱 아니다. 서사시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호메로스의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죠. 이 일리아스와 오디세이 읽기도 이 톨스토이가 끝나고 나면은 함께 할 예정입니다만은 하물며 역사 연대기도 아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던 장편 소설들 있지 않습니까? 소설들, 예를 들면 발자크나 플로베르나 에밀 졸라나, 그죠? 특히 플로베르나 발자크, 특히 플로베르 경우에는 뚜르게네프를 통해서 러시아에 거의 리얼타임으로 알려져 있었죠. 플로베르뿐만이 아니고 프랑스의 문화들은 거의 리얼타임으로 이 러시아 귀족 사회에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귀족들은 우리가 전쟁과 평화하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프랑스어가 훨씬 더 자연스러웠다 그래요. 그래서 그 19세기 이 프랑스 문화를 거의 리얼타임 받아들입니다. 러시아 문학이 그 사회 경제적 이 발전 단계에 비해서 세계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유럽, 특히 프랑스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정설이죠. 이 얘기도 두고두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큰 틀만 말씀드리도록 하죠. 이 전쟁과 평화는 소설도 아니에요. 장편 소설도, 그리고 서사시도 아닙니다. 그리고 역사 연대기, 그 역사를 쭉 기술한 역사학자들이 기술한 연대기도 아니라는 거죠. 3권에 이르면은 역사가들에 대한 통렬한 비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 역사관을 볼 수 있는 빛나는 문장들이 아주 많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에필로그 제2부, 두 번째 에필로그는 또 역사에 관한 톨스토이의 논문 형식이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 연대기도 아닙니다. 이 어느 것도 아니면서 모든 것, 이게 전쟁과 평화라는 것이죠. 유일무이한 장르라고 얘기할까요? 전쟁과 평화와 이 안나 까레니나는 전혀 다릅니다. 안나 까레니나는 장편 소설입니다. 이 얘기는 또 프랑스 문학과 연결해서 말씀드려야 할 테니까 그 안나 까레니나는 전쟁과 평화 이후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죠. 이것은 장편도 아니고 장편 소설도 아니고 서사시는 더더욱 아니다. 하물며 역사 연대기도 아니다. 전쟁과 평화는 실제 표현된 형식으로 작자가 표현하기를 원했고 또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표현된 형식으로 작자가 표현하기를 원했고 또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까 톨스토이 자신만이 표현하기를 원했고 표현해낼 수 있었던 것이란 얘기죠. 고로 유일무이한 장르다는 거지. 어떤 특정한 장르로 규정하려고 하지 마라 라는 것이죠. 이 자부심 대단하죠. 이 오만도 대단합니다. 이 러시아 대가문 이 후예로서 자부심도 있지만은 또 작가로서 자부심도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푸시킨과 고골과 맞짱 뜨고 그리고 당대에 함께 활약했던 도스토옙스키를 늘 이 염두에 두면서 작품 활동을 해야 했습니다. 물론 전쟁과 평화 이전에도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이 톨스토이의 중단편들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 한 편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술적 산문 계속 보죠. 예술적 산문 작품의 전통적인 형식을 무시한 작자의 이러한 선언은 만약 그것이 미리 계획된 것이거나 전례가 없는 것이라면 뻔뻔스럽게 들릴지도 모른다. 뻔뻔스럽게 들리더라도 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산문 작품의 전통적 형식을 무시한 작가의 이러한 선언이라고 그랬죠. 그건 바로 미리 계획되거나 전례가 없는 것이라는 거죠. 당신들이 나더러 톨스토이더러 뻔뻔하다고 해도 상관없다. 이건 유일무이한 것이다. 전례가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도스토옙스키가 비교적 좋은 소설로서 평가한 러시아, 그 당시 러시아 작품으로는 고골의 죽은 혼, 대작이죠. 고골도 우리가 언제 얘기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죽음의 집으로부터의 수기라는 그 걸작이 있죠. 죽음의 집으로부터의 수기를 높이 평가했는데 그것들 훌쩍 뛰어넘는 이 대작으로서 전쟁과 평화를 스스로 자리매김합니다. 장편소설, 러시아로 로만이라고 그러죠. 장편소설도 아니고 서사시도 아니고 에픽도 아니고 그리고 역사연대기도 아닌 전쟁과 평화라는 형식이죠. 유일무이한 전례가 없는 톨스토이가 창안한 형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끌어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865년에 쓰기 시작했으니까요. 톨스토이가 몇 살 때인가요? 톨스토이가 1828년생입니다. 괴테가 1832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 4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투르게네프가 1818년생입니다. 마르크스가 1818년생이죠. 마르크스보다 10년 후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30대 중반인가요? 그렇죠? 37, 8에 쓰기 시작해서 40대 초반에 마무리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도스토옙스키의 정기적 그 사실에 대해서는 또 얘기할 기회가 많을 겁니다. 다음 보죠. 인물 관계도 이걸 캐릭터 맵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영어로는 이 전쟁과 평화에는 대략 550명 남짓되는 인물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인물들을 다 기억할 필요는 없죠, 당연히. 이 역사적 인물부터 시작해서 이 귀족들, 그리고 이 마부들, 하인들, 그죠? 그리고 이 병사들까지 얼마나 많이 등장하겠습니까? 다 기억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겠습니다. 하나는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공존합니다. 직접 등장해요. 그냥 배경으로 역사적 인물이 서술되는 게 아니고 직접 소설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허구적 인물과 얘기를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쿠투초프라는 러시아 총사령관 장군이 있었죠. 쿠투초프와 우리 허구적 인물인 안드레이 공작이 직접 대화를 나눕니다. 이 역사와 허구가 만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죠. 인물들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 historical figures라고 했는데 역사적 인물들입니다. 보면은 알렉산드르 1세가 있죠. 이 당시 러시아의 왕입니다. 알렉산드르 1세도 바로 우리 나타샤가 이 춤에 그 사교계에 데뷔할 때 그 춤추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황제가. 허구적 인물들하고 뒤섞이는 거죠. 이 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또 주목하는 인물이 여기 클라우제비츠란 인물 보입니까? 폰 클라우제비츠라는 그 전쟁론을 쓴 사람이죠. 이 전쟁론을 쓴
이 클라우제비츠도 이 소설 속에 등장합니다. 3권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폴레옹도 직접 등장해요. 직접 등장해서 이 안드레이가 쓰러져 있을 때 지나가듯이 얘기를 하곤 하죠. 아주 고귀한 죽음이구만 하고. 이뿐만이 아니고 이 여러 역사적 인물들, 뮤라를 비롯해서 네 같은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중요한 장수들도 장군들도 등장합니다. 이 전쟁과 평화를 읽는 과정은 정말 많은 공부를 필요로 합니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프랑스 혁명에 저항하는 동맹들이 있었죠. 제1차 대불 동맹부터 제6차까지인가요? 그 동맹들, 그 제국들이 혁명의 파도를 막기 위해서 어떤 그 합종 연행을 했는지 과정들도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러시아에서도 프랑스 혁명, 나폴레옹을 보는 시선들이 달랐습니다. 그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페테르부르크와 모스크바에서는 어떻게 다른 관점을 취하는지.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이 얘기들은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제가 모르는 거 어떻게 말씀드리겠습니까만은 이 전쟁과 평화를 꼼꼼히 읽으면서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허구적인, 역사적인 인물들이 있고요. 그림들 보면서 하나하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캐릭터 맵이 구글링을 해보면 많이 나옵니다. 영어로 War and Peace를 치면 이런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으니까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 맵 중에서 이 네 가문이 중요한 가문이죠. 전쟁과 평화 맨 앞에 보면은, 우리 한국어판 맨 앞에 보면은 이 전쟁과 평화 인물 관계도가 쭉 나와 있습니다. 관계도라기보다는 등장인물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등장인물들 참조하면서 보면 됩니다. 베조프가, 볼콘스키가, 그리고 로스토프가, 쿠라긴가, 드루베츠코이가, 그 밖의 인물들 해서 쭉 주요 인물들이 쭉 리스트업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문이 가장 중요하죠. 여기 맨 먼저 볼콘스키인데, 이 볼콘스키는 B로 썼잖아요. B. 근데 V. TB 할 때 V 볼콘스키는, 볼콘스키 공작은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 외가 쪽 성입니다. 그래서 이 볼콘스키 노공작이 등장하는데요. 이 볼콘스키 노공작은 바로 정기적으로 따지면은 톨스토이의 외할아버지가 많이 반영된 인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볼콘스키가 함께 사는 이 공작영의 공작딸 마리아가 있는데, 이 마리아는 톨스토이가 어렸을 때 세상을 떠난 어머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볼콘스키가의 그 노공작, 그 니콜라이 볼콘스키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주인공이죠. 주인공인 프린스 안드레이, 그러니까 안드레이 공작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주인공이 누구냐라고 물으면 딱 일단 셋만 얘기하면 됩니다. 안드레이, 나타샤, 삐에르입니다. 안드레이, 나타샤, 삐에르. 그러면 이 나타샤를 둘러싸고 안드레이와 삐에르가 사랑하는 삼각관계 형식이죠. 크게 보면 여기에 이제 이 아나톨이라는 이 불황아가 끼어들기도 하고요. 또 여러 맨 앞에 철부지 시절에는 보리스라는 친구가 또 첫사랑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이 나타샤를 중심에 놓고 안드레이와 이 삐에르가 서 있는 삼각 구도입니다. 그리고 이 삼각 구도 속에서 톨스토이의 사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나타샤를 정점으로 해서 생명력으로 넘치는 이 나타샤는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깊은 회의주의자 안드레이, 그리고 세상을 깊이 응시하는 아주 뚱뚱한 캐릭터로 등장하죠. 삐에르를 놓고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드레이와 삐에르를 통해서는 톨스토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샤를 통해서는 톨스토이가 그렸던 어떤 이상적인 러시아 여성상을 볼 수가 있죠. 어머니상하고 만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나타샤하고 상보적인, 상호 보완적인 여성인물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일단 세 인물을 기억하시고요. 여기에 마리아와 아나톨 등등, 또 엘렌 같은 그 악마형 인물들도 있습니다. 그 인물들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봐서는
대략 12~13명 정도만 딱 기억하면은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표를 가지고 있으면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볼콘스키 가문에 보면은 노 공작이 있고 안드레이 공작이 있죠. 지금 30대입니다. 30살이죠. 1856년 단계에서 말이죠. 그리고 아내인 리즈가 있습니다. 리즈가 있는데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죠. 그리고 이 프린스 마리아는 나중에 이 마리아 공작령에는 나중에 니콜라이하고 결혼합니다. 이 로스토프 가문이죠. 로스토프 가문에서는 아주 돈 잘 쓰고 후덕한 일리아 로스토프 노백작이죠. 노백작이 있고 카운트입니다. 그리고 나탈리아라는 백작 부인이 있습니다. 두 스라에 4자녀가 있습니다. 니콜라이, 빼짜. 이 빼짜는 저 뒤에 나옵니다. 저 뒤에 16, 7살에 군대에 가죠. 베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샤가 있죠. 이 베라는 베르크라는 이 독일계 군인과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 이 19세기 유럽에서의 군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 군복이라는 패션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따로 길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타샤가 있죠. 이렇게 로스토프 집안이 중심입니다. 그리고 베주호프 집안은 집안이랄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는 이 피에르가 중심입니다. 소설 첫 장면이 로스토프 가문에서 무도회가 벌어지고요. 그 시간에 키릴 백작이 죽어가죠. 그때 이 피에르가, 서자인 피에르가 유산을 상속받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피에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안티 히어로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주인공에 대항하는 역할을 하는 인물들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악마형 인물들입니다. 인물들이 대거 포진해 있는 집안이 바로 쿠라긴 집안입니다. 바실리 공작이 있고요. 아주 음모에 능한 사람입니다. 음모랄까요? 계략이랄까요?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죠. 바실리 공작이 있고요. 여기에 대단한 미모의 딸 엘렌이 있습니다. 헬렌이 떠오르죠? 트로이 전쟁을 야기했던 일리아스의 핵심적인 모티프를 제공했던 이 헬레네를 떠올리게 하는 인물입니다. 엘렌이 피에르와 정략 결혼하는데 나중에 헤어지죠. 그 다음에 이폴리트, 그리고 아나톨이 있습니다. 화랑방탕한 인물입니다. 여기 나타샤와 피에르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결혼을 합니다. 이 얘기는 에필로그 제1부에 나오죠. 딸 셋에 아들 하나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합니다. 여기서는 톨스토이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안나 까레니나에 가면은 결혼 생활은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결혼 제도에 대한 깊은 그 회의로 접어듭니다. 전쟁과 평화에서의 결혼에 대한 생각과 안나 까레니나에서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릅니다. 톨스토이의 결혼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개략적으로만 이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주요 인물들은 프린스 안드레이 공작, 그리고 나타샤 백작 딸이죠. 백작령의 나타샤, 그리고 피에르 백작, 이 정도 보시고 주변 인물들 한 서너 명만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중요한 인물로 이 노 공작, 니콜라이 노 공작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엘렌이라는 여성의 역할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나톨도 이 나타샤가 사랑의 상처를 치료하고 성숙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죠. 그림 그려집니까? 이 정도만 보셔도 전쟁과 평화를 읽을 준비는 돼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역사적 인물과 허구적 인물이 공존하면서 뒤섞여 있다는 점. 이건 역사와 소설이 함께 만나는 지점을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설들은 역사적 인물들은 그냥 배경으로만 기술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산도 읽었지 않습니까? 화산도에 예를 들면 이승만이나 조병옥이나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배경으로서만 등장하지 허구적 인물, 이방근하고 대화를 나누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역사적 인물이 허구적 인물과 만나서 대결하는 소설들이 없진 않습니다만은 전쟁과 평화는 대단히 전면적이라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을 전쟁과 삶이라고 번역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얘기는 이 작품이 전쟁이라는 그 역사적 이 사건과 그리고 러시아 그 사교계, 귀족들 중심이죠. 이 사교계를 중심으로 한 일상들이 거의 동등한 비율로 서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쪽에서는 일상적 삶은 여전히 굴러갑니다. 우리 박완서 소설 기억하시죠? 이 남옥이나 다른 그 전쟁을 배경으로 소설 읽으면은 전쟁은 전방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일상은 계속됩니다. 이호철의 소시민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쟁 상황과 역사가 일상이 함께 이 영유되는 그런 인간의 그 삶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전쟁과 일상 또 역사와 일상 제목을 염두에 둔다면 전쟁과 삶 이렇게 이해를 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권 3부 1장을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1808년 알렉산드로 황제는 나폴레옹 황제와 새로운 회담을 하기 위해 에어프루트로 떠났고 페테르부르크 상류사에서는 이 장엄한 회담의 위대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다. 그러는 동안에도 삶은 건강과 질병과 노동과 휴식에 대해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사상과 학문과 시와 음악과 사랑과 우정과 질투와 열정에 대해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진정한 삶은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와의 정치적 친밀함이나 적대감 밖에서 온갖 잠재적인 개혁 밖에서 또 그런 것들과 무관하게 여느 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 딱 그림이 그려지죠. 삶이 있습니다. 한쪽에 건강과 질병과 노동, 휴식에 대해 저마다 중요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삶이 있죠. 그리고 사상과 학문과 시와 음악과 사랑과 우정과 질투와 열정으로 얼룩진 삶들도 있죠. 그죠? 근데 이런 삶들은 보나파르트와의 정치적 친밀함이나 적대감, 그리고 이때 개혁이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알렉산드르 1세의 개혁. 이 개혁과 무관하게 또는 그런 것들과 일정 정도 관련을 맺으면서 여느 때처럼 흘러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쟁과 평화라는 이 텍스트는 이런 역사적 대사건들과 일상적 삶들이 교직하면서 서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추동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묻는 게 핵심적인 테마가 됩니다. 미리 큰 주제를 말씀드려 버렸네요. 일상적 삶 속에 역사적 에너지들이 잠재해서 흐르고 있다는 것. 그게 어느 순간 분출한다는 것이 톨스토이의 역사관이었습니다. 몇몇 그 영웅이나 지도자에 의해서 역사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중사관에 가깝습니다. 그 얘기는 상당히 내밀하고 치밀합니다. 그 얘기는 후반부 3권, 4권에 가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전쟁 한쪽에서 전쟁 또는 역사적 사건들이 진행됩니다. 그런 한편에서는 춤추고 노래하고 시를 읽고 또 아이를 낳고 사랑하고 질투하고 또 음모가 횡행하고 술 마시고 내기를 하고 도박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도박 얘기도 해야겠네요. 우리 그 백작 집안의 로스토프 백작 집안의 아들 이 니콜라이가 휴가 나와서 벌인 도박 장면이 있습니다. 이 도박 얘기도 아마 1시간 내내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밌는 모티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전쟁과 바다라는 이 향연, 전쟁과 바다라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전쟁과 평화라는 이 풍요로운 이 바다, 이야기의 바다, 역사의 바다, 일상의 바다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네. 이 대작들 읽다 보면은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야? 이 첫 장을 읽긴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 거지? 궁금할 때가 있거나 또는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포털을 찾아서 줄거리를 보셔도 좋고요. 줄거리 보는 것 그렇게 나쁜 거 아닙니다. 줄거리 보십시오. 줄거리를 쭉 보면 훨씬 수월하게 디테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디테일들은 그냥 넘어가거든요. 또 하나는 전쟁과 평화는 영화로 여러 버전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번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3편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헨리 폰다하고 오드리 헵번이 주연한 그 유명한 영화가 있죠. 1956년 헐리우드 영화가 있습니다. 전쟁과 평화. 근데 이 영화는 오드리 헵번의 그 생기발랄함과 그 사랑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저는 좀 아쉽습니다. 물론 뭐 감독이 전쟁과 평화를 바라보는 시선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대작은 뭐니 뭔지 해도 이 헐리우드에서 만든 전쟁과 평화를 의식하고 소련에서 만든 1967년이죠. 1967년 본다르추크라는 감독이 만든 전쟁과 평화입니다. 이 본다르추크가 주연한 게 바로 이 피에르입니다. 피에르. 헨리 폰다의 피에르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본다르추크는 감독이면서 자기가 주연까지 맡았습니다. 이 영화는 좀 마음을 다지고 보셔야 됩니다. 7시간 가까이 됩니다. 4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4권으로. 그리고 원작에 대단히 충실합니다. 특히 전투 그 씬은 대단하죠. 전투 씬뿐만 아니고 무도회 장면 같은 것도 대단합니다. 이 나타샤가 무도회 데뷔하는 장면 같은 건 놀랍죠. 그리고 이 아저씨네 집에 가서 민중들의 삶을 그 맛보는 장면들, 사냥 후의 장면들이 있는데 사냥도 따로 말씀드릴게요. 그런 묘사들도 뛰어나죠. 이 다른 이 영화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입니다. 특히 헐리우드판 전쟁과 평화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풍요로운 화면들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참나무에 대한 이 묘사 같은 것도 탁월하죠. 그때 영화 장면과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유튜브에서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아쉽게도 영어 자막입니다. 근데 영어 자막이 좀 낯설면은 그냥 화면만 보셔도 되는데 화면만 보면은 좀 많이 놓치는 게 많죠. 그래서 오래전에 DVD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4개짜리 DVD로 나온 게 있는데 그 DVD를 구할 수 있으시면 그걸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가 BBC에서 2012년인가요? BBC에서 이 6부작 드라마로 만든 전쟁과 평화가 있습니다. 근데 드라마에서 스케일이나 영상이나 이게 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특히 피에르 그 캐릭터를 이 캐스팅하는 데서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쟁과 평화 전체를 윤곽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아, 이런 인물이구나. 이런 인물들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3편의 영화를 천천히 보십시오. 그러면은 전쟁과 평화의 한 장면 한 장면 하나, 그리고 그 디테일들을 더 꼼꼼하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영화를 봤다고 해서 전쟁과 평화 다 읽었다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소설과 영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장르거든요. 네, 이제 오늘 읽는 책에서 3번째로 시도하는 이 무모한 시리즈, 이 전쟁과 평화를 비롯한 톨스토이 대작 읽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을 부탁하면서 응원이라고 응원이니 성원이니 해야 가장 좋은 건 가장 좋은 응원이나 성원은 뭐니 해도 여러분들이 전쟁과 평화를 열심히 읽고 이 시간을 오늘 읽는 책을 함께 즐기는 것이겠죠. 전쟁과 평화 첫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